백 교수님,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본인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비롯해서 뭐 3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그 뇌물죄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그 당시 지사가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느냐, 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검찰 측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이화영 이 전 부지사가 사실상 체념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모든 것을 다 실토할,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이렇습니다. 예. 유동규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그 유동규 씨가 이제 굉장히 많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검찰 수사를 협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2018년, 19년 대북 그 스마트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대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는 다 지금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질 않았는데, 결정적인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 이 협회장이 아태 회장이죠. 예, 대북 송금에 상당히 브로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브로커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가정보원에다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근데 증인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전직 국정원 직원, 현직 국정원 직원. 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대북 송금에 관련한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 협회장한테 전달받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이 하겠죠.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되고,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 11일이죠. 사실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를 보고 한 거지, 내가 우리 쌍방울 독자적으로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겹치면서, 또 검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정진상 같은, 김종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놔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자되는 얘기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 마주보고 형님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심경의 변화는 정말 멘탈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화영이는 다른 것을 자책하고라도 변호사비도 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또 그 내연녀하고 본부인하고 또 싸움이 붙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제가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구속이 돼 있고 또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개인적인 비리도 있지만, 이게 엮어서 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버리죠. 등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수사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또 그 당시 관련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또 관련한 재판에 관련된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면회를 가거나 도움을 준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뭐가 꿀이니까 지금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지사는 검찰 수사팀에서 봐라, 지금 당신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당신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근데 여기서 가장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가족이 면회를 와가지고 여보 당신 지금 얘들 학원비도 없다. 당장 생활비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정말 배신감을 맛본다. 이 얘기를 올 때마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이걸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면회를 시켜줘요. 예. 특별 면회를. 왜 시켜주는지 아세요? 가서. 10분 동안이거든요, 면회는 원래. 근데 특별 면회를 시켜주면 거기서 울고불고 당신 진실을 털어놔라. 우리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족 때문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틈을 공략을 하는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뭐 너무 내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뭐 이화영이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금전적으로든 다른 차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죠. 당장 또 오해를 받을 테니까. 그러나 이화영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5년만 버텨보자. 이재명이가 다음에 대통령만 되면은 또 최소한도 내년 총선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총선에서 이기면은 결국은 이재명 세당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이화영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정원 문서도 나오고 증언들이 나온 데다가 김성태가 지난 11일 대놓고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대놓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놔 버렸잖아요. 심지어 그 전화를 바꿔줘서 전화 통화를 뭐 4회가량 했었다는 5번까지 얘기까지 했죠. 했지 5번.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있기 3번은 뭐 공간에서 도지사 공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 만나고 특별한 사연이 생겨가지고 못 만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형님 이제 내려놓으시오. 우리 쌍방울 직원들도 형님 때문에 지금 깜빵에 간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조짐들이 소위 스모킹 건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를 바라보고 이화영 지사가 얼마나 버틸지는 상당히 의문인데 지금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는 전달할 겁니다. 당연하죠. 조금만 참아라. 변호사를 통해서도 뭐 전달을 하고. 조금만 참아라. 고생이 되더라도 나중에 광명을 찾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치학적으로 보면 분석을 해보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이 당장 공경에 처하는 상태에서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를 한다고 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물론 기소가 돼서 구속은 안 되지만 재판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또 그 구형이 떨어지고 또 재판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재명 당 대표가 이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4년 후에 갈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검찰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아마 설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화영이도 부지사 하기 전에는 또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도 본인이 다 가늠을 할 수 그렇죠. 있을 분석을 거예요.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여러 정보들을 좀 나름대로 감옥에 있지만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여론조사상은 엇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펴지 않을 수 총력전을 없잖아요. 펴겠죠. 거기서 진다고 하면 바로 레임덕인데 그렇죠. 바로 랜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겠느냐. 만약 진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보장이 또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화영이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기 그런 때문에.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게 사실인 걸로 보고 많이 인용 보도를 했어요. 또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 변화 이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덜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완전히 최전 상태로 가고 제2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대표한테도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당에서 선임을 관여된 변호사든 아니면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이든 변호사가 접견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접견실에서. 그렇게 되는데 초창기에 접견했을 때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회를 거듭하고 접견을 이제 여러 번 거듭할수록 그 이화영 전 그 부지사가 이 변호사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털어놓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적인 보고를 만들어가지고 당대표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매경 기자한테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로 체념한 상태에서 이 털어놓는 폭로가 사실은 지금 당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그런 칼날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화영이가 입을 열었다고 한다면은 뭐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렇죠. 아니 부지사가 이 대북 사업을 부지사한테 책임을 맡겠다 하더라도 출장을 간다든가 또 뭐 이렇게 300만 불, 500만 불 결제는 모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 결제를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장 가는 것도 어떻게 이재명 지사에 사인이 없이 멋대로 갑니까? 갔다 오면 또 출장 복명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용어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그 공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짓을 깜빡깜빡하면 어떻다는 게 서로 이제 교감이 돼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공모 공동 정범으로 적시가 되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다. 타겟은 하나다. 그런데 역할을 나눠서 이 목적을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공모 공동 정범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런 이화영 지사의 폭로가 결정적인 게 나온다고 하면 공모 공동 정범 관계로 적시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화영 전 지사의 입이 지금 제2의 유동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정책 보고를 받을 만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무회의라는 걸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15인방이라고 했죠. 그때. 그러니까 측근들로 아주 비공개 회의. 그런 그 정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이라든가 이런 부지사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측근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그 도지사 지금은 당대표시지만 이분이 로이어 소위 법률가라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압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무회의 15인 정무회의 때 보통 우리가 이사의 의결을 하거나 주총을 하거나 하면 모두 결정문이라든가 그 녹취처럼 이제 그 회의록이 작성이 되잖아요. 다 작성이 되죠. 근데 웬걸 검찰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에서 15인방 회의를 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 회의를 한 날짜는 나오는데 그 안에서 진술한 주제라든가 내용인 전혀 하나도 이 비치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고 이런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싹 없애든가 아예 작성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 작성 자체를 안 해버리고 만약에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파쇄를 했거나 삭제를 해버린 그런 이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굉장히 지능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18입니다만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어갖고 김성태가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아마 되면 오후에 어떤 않을까요? 또 증언을 할지가 지금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 나와서도 김성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쌍방울에서 이렇게 800만 불 대북 지원하고 대납한 것은 이화영이만 보고 한 거겠느냐.
본인이 스스로가 그분을 지지한다는 게 그분이 이제 이재명 아닙니까? 그 그렇죠. 당시는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지지하고 그분의 영향력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한다면은 그쪽에서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걸 기대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장에서는 네. 독자적인 일종의 배팅을 대북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거. 배팅을 했다. 네, 쌍방울 배팅했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 더군다나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불 보냈고 또 3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 보냈을 때도 이 김성태가 늘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보고했느냐.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김성태가 다 지난번 나와서 증언을 한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화영이가 털어놔야 하거든요. 지금 내가 문제는 보고를 했고 결재를 받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사실상 체념 상태라는 것은 지금 상태일 뿐이지 이화영이가 그래서 체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토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이제 털어놓는 게 가장 관건인데 체념 상태가 이제 짙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된 진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검찰 쪽에서 일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 500만 불 스마트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자기 잘 모른다. 그건 뭐 쌍방울에서 자기들 사업하려고 보낸 거고 이재명 지사 이 대북 비용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이화영이가 실토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 들어간 건 없어요. 이 이재명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그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가 그렇죠, 되지 잘못하면. 않고 그건 이재명죄가 되는데 500만 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서 북한 방문해 가지고 스마트폰 비용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유엔 제재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쌍방울 통해서 대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시인을 하면은 제3자 뇌물죄가 돼 가지고 500만 불 자기가 뒤집어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부인하고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딱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체념 상태라는 게 그 기자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멘탈이 상당히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에 정성호 의원이라고 친명 좌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정지상이랑 김용이랑 그 깜빵 있을 때 면회 갔었고 그때도 이화영이도 면회를 갔었어요. 가서 좀 참아라. 굳건하게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이는 석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나와 있죠. 나와서 지금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거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가 체념하고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정책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당에서 그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이제 방지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아마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가족도 있지만 배신감입니다. 그게 제일 클 거예요.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걸 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접견된 변호사도 무턱대고 그 대화에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신감이 든다라고 하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고가 돼 있고 또 보도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백현동 문제도 다뤘습니다만은 거기서 지금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새로운 증언을 했고 지금
이 사실은 이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문제도 그 궁극적인 타겟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화영이라. 그렇죠. 이화영이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을 딱 봉하고 있단 말. 지금 입을 봉한 사람 중에 열어야 할 사람이 김만배, 그 다음에 정진상, 네. 김용일은 좀 멀고요. 거기에 김인섭, 그리고 이화영. 이 그렇죠.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화영이가 제일 먼저 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이가 이제 입을 열게 되면은 다음은 뭐 바로 이재명 소환하는 그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 무너지듯이 이제 와르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이 진술이나 증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 한 번 터지면 큰 그 뚝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으니까 오후에 있어서 보도가 또 될 겁니다. 또 보도 내용을 보고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